자, 무건대리 147페이지.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는 문제도 사례 형태로 나오고요. 자, 좀 하다 안 되면 찍고 뭐 그러면 됩니다. 자, 무건대리는 일단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리권은 없는 놈이 대리행위를 했어요. 갑이 A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을이라는 놈이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대리행위를 통해서. 어떤 놈 생각하자 그랬죠? 후레자식. 아버지 재산을 팔아먹는 후레자식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실 때 몰래 기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등기권리증과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훔쳐서 아버지 재산을 팔아먹는,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이건 누구 땅이다, 저희 아버님 땅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팔아먹는 후레자식 놈을 하나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이럴 때 아버님은 그 소식을 알게 되면 당황하시죠? 내 땅 날려먹었다고 뭐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건대리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본인한테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설령 병에게 등기가 넘어갔어요? 갑은 말소 청구하면 돼요. 제3자에게 넘어갔어요? 제3자 보호 안 됩니다. 100명 있어요 뒤에? 다 말소시키면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건대리 행했다 그럴 때 갑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10년이 지났든 20년이 됐든 줄줄이 다 말소시키면 됩니다. 즉 본인한테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책임을 져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얘는 대리행위란 걸 했어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을 때 책임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대리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뿌리라 그랬습니다. 대리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대리인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대리자라는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대리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면 아까처럼 규정이 있어야 돼. 이럴 때 책임져라. 그런 규정이 없다면 대리인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건대리 행위는요, 기본적으로 갑도 책임 안 지고 을도 책임을 안 지는, 그래서 누가 독바가지를 쓰는, 병이 독바가지를 쓰는 이런 구조가 무건대리입니다. 그래서 무건대리는 이론상 갑도 을도 책임 안 지고 병망 독바가지를 쓰는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 무건대리라는 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처리합니다. 일단 무건대리니까 본인한테는 효력이 없어요. 없지만 얘가 책임지는 경우, 무건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무건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지는 경우, 이걸 규정을 해놨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책임을 지는 표현대리라고 이런 것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무건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병만 독바가지 쓰는 구조인데, 그래가지고는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걸 해결할 목적으로 이런 형태로 민법은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전체를 광의의 무건대리라고 하고요. 원칙적 무건대리를 협의의 무건대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무건대리인이 저지르는 이 무건대리 행위는, 무건대리인이 저지르는 이 무건대리 행위는 대부분 계약입니다. 대부분 계약 형태로 무건대리 행위를 저질러요. 그런데 무건대리 행위는 계약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독행위 무건대리도 있어요. 예컨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계약 체결 권한 속에는 계약 해제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근데 계약 해제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해제를 해버려요. 그럼 해제권 없는 사람이 해제권 행사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무건대리. 근데 해제는 단독행위. 아, 단독행위 무건대리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럼 그것도 규정을 해놔야 되겠죠. 우리 민법은 무건대리인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법률행위인 계약에다가 무건대리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근데 무건대리인이 저지르는 게 계약만 있는 게 아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무건대리로 저지르는 경우가 있더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제권 없는 자가 해제권 행사하는 경우. 자, 여기에 대해서 136조를 만들어 가지고 계약의 무건대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게 우리 민법 전체 무건대리 체계예요. 그 중에 요게 가장 전형적인 무건대리가 됩니다. 요게 가장 전형적인 무건대리가 되니까 요거 보고, 그 다음에 무건대리인 책임 보고,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표현들이 이런 순서로 보시면 논리상 봐야 되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문 자체가요. 이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재가 표현들을 먼저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재는 다행히 무권대리를 먼저 서술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를 먼저 보면 무권대리는 이런 거다. 크게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광의의 무권대리를 한다. 그 중에 한 장을 넘기면 협의의 무권대리가 기본이다. 그 중에서도 3. 계약의 무권대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계약의 무권대리를 우리 민법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좀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후레자식놈으로 갑이란 자가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레자식놈이 몰래 아버지 땅을 팔아먹었다. 아버지한테는 효력이 생기지 않지요? 무효예요. 무효인데 을이 한 이 계약의 결과를 좀 경우의 수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이 1억짜리인데요. 몰래 팔아먹는 이 자식 헐값에 팔아먹었어요. 보통은 헐값에 팔아먹죠. 그런데 헐값에 팔아먹어라 라는 법은 없어요. 더 비싸게 받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권대리 행위가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다. 이익이 되는 경우도. 이때 갑의 태도. 만약에 이 경우라면 이걸 인정할 리가 없겠죠. 그러나 이 경우라면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성질은 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팔 생각은 없었지만 을이라는 놈이 팔아먹었는데 성질나서 조패다가 지치면 꼭 물어본다 그랬죠. 뭐라고? 얼마에 팔아먹었냐고 꼭 물어봐. 그런데 을이 2억에 팔았다고 그래. 그럼 아버지 미안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있어. 괜히 때렸다면 먼저 물어볼 걸.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는 이렇게 본인한테는 무효지만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하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추인을 해라. 이렇게 추인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추인이란 추후 인정 사후 동의를 말합니다. 추후 인정 사후 동의. 그래서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어떻대? 무효이래. 본인에게 무효이래. 본인이 뭐를 하면? 추인을 하면 그 행위가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추인을 거절하면 그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민법이. 따라서 계약에 있어서 협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야 확정이 되지요. 따라서 추인이나 추인 거절하기 전에는 불확정적이죠. 그래서 이걸 불확정적 무효. 조금 고급지게 유동적 무효. 이렇게. 어떤 게 더 고급져요? 유동적 무효가. 골뱅이 생각난다. 뭐가 고급지냐 말이에요. 네? 불확정적이 더 고급지다.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뭐라고 불러도. 유동적 무효나 불확정적 무효나 막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해야 확정적 무효나 확정적 유효가 된다. 이렇게 처리해요. 이렇게 해놨더니 속 터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어. 그럼 불확정적이야. 누가 속이 터져? 병이 속이 터져. 그래서 에이 상대방 물어볼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본인한테 추인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볼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최고권을 줍니다.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인한테 너 추인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걸 상대방이 최고권 이렇게 물습니다. 또 하나 요 경우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그럼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공평하게 철회. 상대한테 불리하잖아요. 이때 상대방은 차라리 계약이 무효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이라는 거죠. 요 경우를 대비해서 본인한테 뭘 줬기 때문에 추인권이라는 걸 줬으니까
요 경우에 상대방은 불리하니까 공평하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예요. 그게 상대방의 철회권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추인권과 상대방의 철회권, 요거는 상극입니다. 서로 대립되는 권리예요. 왜?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이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반면에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이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버려요. 그렇죠? 이때 본인의 추인권과 상대방의 철회권 어떤 게 우선하느냐? 우리 민법은 선후를 규정해 놓질 않았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먼저 하는 놈이 장땡. 뭐가 장땡? 먼저 하는 놈이. 그래서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면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약에서 협의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 상태로 만들어 놓고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상대방에게 최고권, 철회권 네 가지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권리가 어떤 권리가 어떤 요건하에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며 그 효과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걸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먼저 149페이지 본인의 추인권이 있습니다. 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즉 무권 대리인이 저지른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때 추인이란 건 불확정적 무효 상태인 무권 대리 행위를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로 하겠다는 본인의 단독의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 말을 해요. 고급지게 말을 했지만 그냥 사후 인정하는 거다. 추후 인정하는 거다. 다만 일방적이에요. 누구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형성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요. 요 행위가 유효가 돼요. 유효가 되지만 추인을 했다 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수권행위라면 추인이란 사후 수권행위가 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사후 수권행위가 아니고요. 그 효과만 받겠다라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본인이 추인을 함으로써 무권대리 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하더라도 그 무권대리 행위가 유권대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추인할까요? 본인이 하겠죠. 예? 누구한테 하느냐? 누구한테? 자, 추인의 상대방. 본인이 추인을 하는데 보통 본인이 추인할 때는 누구한테 추인한다고 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상대방한테 전화해가지고 추인하겠다라는 게 깔끔하죠. 근데 우리 민법은 상대방에게만 추인하라. 아닙니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심지어는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즉 본인이 누구에게 추인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무, 상, 승 외웁니다. 무, 상, 승.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해도 되고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해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봅니다.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 행위라는 게 1월 10일이에요. 갑이 1월 20일쯤 추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을한테 했어요. 추인을. 을한테. 근데 상대방 을 옆에 짝 붙어 있지 않는 한 갑이 추인을 했다 해서 즉시 그 사실을 알 리는 없겠죠. 며칠 있다 알게 됐어요. 1월 23일쯤 병이 추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이 무권 대리인 을에게 1월 20일 이미 추인했지만 상대방 병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가 한 3일쯤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갑이 추인을 한 때부터 상대방이 알 때까지 요 사이에는 상대방은 추인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이 경우에는 갑은 추인했다는 것을 병에게 주장을 못합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동안에는. 다시 말해서 갑이 이미 추인을 했지만 그 효과는 병에게는 생기지 않아요. 않으니까 병은 요 사이에 철회가 가능해요. 갑이 이 경우에 추인을 했어요. 아까 좁힌다 그랬어요. 패다가 지쳐서 얼마에 팔았냐고 물어본다 그랬고요. 2억에 팔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갑은 더 팰 수도 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잘했구나 내 자식아 할 수 있어요. 잘했구나 내 자식아가 추인이에요. 그럼 이미 추인의 효과는 발생했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다음날 병이 갑한테 전화해서 철회한다 그래요. 그럼 갑은 뭐라 그럴까요? 나 어제 이미 추인했는데. 그럼 병은 뭐라 그래요? 나는 몰랐는데. 누가 우선하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럴 때 누가 우선한다? 병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병의 철회가 우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원래 본인이 추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상대방은 철회하지 못한다 그랬죠? 예외가 하나 생겨요. 본인이 이미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음에도 상대방이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추인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추인권의 성질이 있고 2번 네, 추인의 상대방. 추인의 방법은 명시목시를 불문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추인의 방법에 무권 대리인이 자, 아버지 몰래 팔았고 을이 돈을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갑한테 가서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팔았는데요. 받으세요. 그랬더니 갑이 받아. 돈을 받아. 추인하겠다는 거죠. 추인이에요. 얘가 돈을 빌렸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병이 갑한테 가서 돈 갚으라 그래요. 갑은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안 갚, 추인 거절하면 그만인데 갑이 갚겠다. 대신 날짜를 좀 유예해달라. 이거 뭐예요? 추인이죠. 이런 것들이 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보통 무권대리 행위가 있으면요. 각종 서류를 위조합니다. 을이라는 놈이. 근데 그냥 쉽게 위임장 위조합니다. 사문서 위조예요. 인감증명 위조합니다.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럼 결국 을이라는 놈은 공사문서 위조죄. 갑은 형사고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야. 좁힌 걸로 끝났어. 형사고소까지 할 생각은 없어.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형사고소하지 않지 그냥 장기간 방치해놨어. 추인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아니겠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권대리인부터 돈을 받거나 무권대리인이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는 것은 추인이겠지만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그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형사고소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한가 이것만으로는 추인으로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판례에 두고 그 내용이 쭉 1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마지막에 있죠. 형사고소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는 것만으로는 추인이 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4번. 추인은 언제 해야 돼요?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에. 그게 원칙이죠. 그렇죠? 추인의 효과는 어떻다 그랬어요? 소급해서 유효. 아까 1월 10일 날 무권대리 행위를 했어요. 우리 갑이 1월 20일 날 추인을 했어요. 1월 20일부터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1월 20일 날 추인했지만 계약은 언제부터? 1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가. 이걸 소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0일부터 유효한 계약이 되어버립니다. 소급해서 유효다. 머릿속에 박으세요. 소급해서 유효다. 여기까지가 추인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또 하나가 추인거절권인데요. 추인거절권. 이 추인거절권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확정적 무효로 하는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추인거절은 상속의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어떤 상속의 문제가 남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몰래 팔아먹었다. 좁혀다가 그래 얼마에 팔아먹었냐 이 자식아. 7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고 뒤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속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았어요. 네? 반대의 경우 아버님이 멘탈 갑. 그래서 갑이에요. 멘탈 갑. 안 쓰러져. 더 패. 뒤져 팼는데 뒤졌어. 근데 얘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야. 그럼 상속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판례 사안에. 패서 죽인 건 아니지만 본인이 사망을 해서 무권대리인의 상속을 받는 경우, 물론 갑과 을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상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지위를 무권대리인이 상속받는 경우,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본인이 상속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사망을 했고요. 무권대리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본인 가위 사망을 했고 무권대리인 을이 상속을 받았는데 이 자식이 처음에 아버지 재산을 팔아먹고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야. 등기까지. 예? 7천에 팔아먹었고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야. 아버님이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7천에 팔아먹고. 상속받았죠?
아까워졌어 이 자식이. 아이 조금만 기다릴까. 그럼 헐값에 안 팔아도 되는데 괜히 몰래 팔아먹는 헐값에 팔아먹었네. 그래고 봤더니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상속받았네. 아 추인 거절하면 되겠구나. 병한테 가갖고 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너하고 계약을 할 때 대리라고 말했지 않냐. 근데 그건 사실 거짓말이었다. 나는 묵건대리였고 아버님이 돌아가서 나는 추인 거절권을 상속받았다. 추인 거절하겠다. 등기 말소해라. 요렇게 하는 놈이 나타났어요. 이 나쁜 놈이죠 이놈. 그래 안 그래? 그런 놈이 실제 나타났어요. 예? 판례요. 우리 대법원 안 된다 이 자식아. 왜 안 돼요? 그랬어요. 우리 그랬더니 너 지난번에 대리인이라 그랬지? 네. 근데 아버지 사망하고 나서 말 바꿔갖고 묵건대리로 바꿨지? 네. 안 돼. 민법에는 이런 게 있어. 말 뒤집는 걸 금하는 원칙이 있어. 금반원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의 내용이에요. 말 뒤집는 거 안 돼. 지금 얘 말 뒤집었죠? 안 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금반원의 원칙이 걸려 이 자식아 너는. 따라서 너는 추인 거절할 수 없다. 추인 거절권에서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 묵건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았을 때 추인을 할 수는 있으나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다. 에? 다행히 작년에 나왔을 때요. 올해 나오긴 좀 힘들어요. 이렇게. 땡큐야. 오른쪽에 있죠. 묵건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됐습니다. 그다음 151페이지에 보면 상대방의 철회권이 있습니다. 철회라는 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의사표시입니다. 철회하겠다라는 의사표시. 자, 병의 입장에서 저 계약을 철회할 때 누구한테 철회한다고 말을 할까요? 갑에게 해도 되고 을에게 해도 됩니다. 철회의 상대방 본인 또는 묵건대리인. 세 번째로 요 놈이 철회하려면요. 을과 대리행위할 때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놈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자, 철회는 의사표시고 본인에게 철회해도 되고 묵건대리인에게 철회해도 되고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철회를 해버리면 무효가 돼버리니까 본인은 뭐 하지 못한다? 추인할 수 없다. 또 뒤에서 보시게 되는 135조 묵건대리인 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철회는 간단히. 반면에 최고는 물어보는 거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추인할지 말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할까요? 갑에게. 본인에게만. 철회는 본인에게 해도 되고 묵건대리인에게 해도 되지만 최고는 누구한테만? 본인에게만. 두 번째로 최고는 우리가 첫째 날 의사의 통지라 그랬습니다.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철회는 의사표시, 최고는 의사의 통지. 세 번째로 철회는 선의의 병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는 추인할지 물어보는 거는 선악 따질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최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갑한테. 갑은 대답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갑이 대답을 해주면 그나마 고맙지만 갑이 대답하지 않으면 여전히 얘는 답답하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은 갑이 확답을 하지 않았을 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조문 외우셔야 됩니다. 묵건 대리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상당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경우 최고한 상대방의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경우 발신주의 추인한 것으로 본다. 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추정한다. 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누구에게 최고한다? 본인.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 또는 묵건대리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X 본인에게만. 이 조문은요. 이 조문 하나만 가지고도 틀린 지문을 5개, 6개를 만들어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약에 있어서 협의 묵건대리인은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거절권, 상대방에게 최고권, 철회권 이런 걸 줘서 조절을 해요. 조절을 하다가
더 이상 갑은 책임을 질 여지가 없고 더 이상 갑은 전혀 책임을 질 여지가 없고 그런데 얘는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럴 때 을이 책임을 지는 규정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 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 이 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일단 크게 본인 갑은 더 이상 책임질 여지가 없어야 되고요. and 상대방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135조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5개가 필요합니다. 135조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152페이지에 보면요. 첫째가요. 얘는 더 이상 책임질 여지가 없어야 돼요. 본인이 더 이상 책임질 여지가 없다는 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가 을은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여야 돼요? 당연히 무권대리여야 되죠. 조문에서는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것 이렇게 놨어요.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건 을은 무슨 대리고 무권대리고 이런 뜻입니다. 자, 을은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and 본인의 뭐를 얻지 못했어요? 추인은 얻지 못했어요. 또 하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안 돼요. 아까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누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본인이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권대리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더 이상 책임질 여지가 없다. 두 가지 요건. 대리권 증명 못하고 추인 얻지 못할 것 and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떨 때 보호를 받을까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놈이어야 돼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놈, 작두 타는 병, 이거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병은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병은 선의 무과실려야 돼요. 또 하나, 병은 계약을 철회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왜 철회해서는 안 되는지. 나아가 을이란 놈은, 이 을이란 무권대리인 이놈은요,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여서는 안 돼요. 왜? 책임져야 되는 놈이잖아요. 미성년자한테 책임지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몰래 갖다 팔아먹은 놈이 12살짜리야. 나중에 12살짜리한테 책임져라고 하면 책임지겠어요, 그거? 못 지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무권대리는 행위 능력자여야 한다. 5가지 요건 머리에 박으세요. 외웁니다. 이런 것들 외우는 거야. 머릿속으로 이렇게 손가락 꼽아가면서 이런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철에서 멍하게 이렇게 광고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아까 135조 책임이 뭐였었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꺼내는 거야. 책을 쪽팔리 따지 말고. 괜히 전철에서 중개사 책 꺼내면 쪽팔려 하시는 분들 계셔. 그래갖고 책 포장 갖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뭐가 쪽팔려?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는데 펼쳐놓고 보는 거야. 일단. 이거였구나. 다시 한번 외워 적고 나서 5개. 예? 아시겠죠? 공부는 악독하게 하는 거예요. 악독하게. 자, 어쨌거나 이런 요건하에 5가지 요건하에 책임을 지는데 이럴 때 이 자식이요. 이렇게 말하는 놈이 있어요. 소송에서 판사님, 아니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땅 내 땅이 될 건데 내가 미리 조금 팔아먹으려 무슨 나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이런 놈이 있어요. 그런 놈들 있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우리 법원은 이렇게 말해. 그래 너 잘못 없어 이 자식아. 그래도 책임져 이 자식아. 이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슨 책임? 법에서 이렇게 헛소리하는 무권대리인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잘못 없어도 책임진다 이 자식아 너는. 법정 무과실 책임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무권대리인 이놈은 저는 잘못 없습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책임져야 돼.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혹시라도 책임을 벗어나고 싶으면 이걸 뒤집으면 돼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자, 입증 책임이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그래서 무권대리인은 이 책임을 벗어나려면 자기한테 잘못이 없다는 걸 백날 주장해봐야 책임 벗어날 수 없고 무과실 책임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를 증명하면 벗어날 수 있다?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 소송에서 판사님, 저 범인이라는 놈은 저하고 계약을 할 때 제가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었던 놈입니다. 그럼 법원은 증명하라 그러겠죠. 그럼 증명하면 돼요. 녹음 딱 틀어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들으세요. 알고 있었죠 저놈은? 그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한다? 무권대리인.
어쨌든 이런 책임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떤 책임을 질까? 이 을은요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아까 상대방은 철회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약을 철회해버리면 계약 이행하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지. 예, 그래서 무권대리는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상대방이 한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무권대리인은 상대방 선택에 쫓아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요건 및 내용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협의 무권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표현대리가 남았어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갑이요, 을에게요,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서류까지 줬어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런 거. 을은 대리권이 생겼죠? 대리권이 있어요. 근데 이 자식이 안 해. 갑이 짜증났어. 너 이 자식아 하지 마 임마. 철회를 했어요. 그럼 대리권 소멸했지요? 수권행위 철회했으니까 대리권 소멸했잖아요. 그리고 갑이 얌마 서류는 파쇄기에 넣어서 파쇄해? 을이 안 했어. 다시 말해서 갑이 을에게 건네준 네 서류를 회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을이 그 서류를 가지고 대리권이 소멸한 다음에 대리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때 이 을의 매각행위는 분명히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죠. 유권대리, 무권대리. 이거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죠. 대리권 소멸하고 난 다음에 했으니까 무권대리잖아요. 근데 이 무권대리 아까 후레자식 놈하고 같아요? 좀 달라요. 달라요. 아까 후레자식은 갑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건 갑한테 잘못이 하나 있어요. 뭐? 서류를 회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요. 그렇죠? 병이 봤을 때 을은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병이 봤을 때 을은 완벽한 유권 대리인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데에 대해서 갑에게 잘못이 있지요. 서류를 회수하지 않은 잘못. 그러니까 책임져라. 이게 표현대리예요. 똑같은 무권 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질 만한 짓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는 걸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대리권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게 바로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되는 거예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이때의 표현대리 세 가지 모두 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을은 서류가 완벽하죠. 그러니까 얘는 을에게 이런 권한이 없다라는 걸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표현대리는 공히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니까 상대방을 보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져라? 본인이 책임을 져라. 그게 표현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153페이지 보면 밑에 표현대리 뜻이 나와 있어요. 자, 몇 가지 특징을 봅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냐 유권대리냐 무슨 대리예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죠. 그런데 소송이 붙는 경우 병이 갑한테 땅을 내놔라. 갑은 무슨 개소리냐? 얘 무권대리인데 병은 무슨 개소리냐? 서류가 완벽한데 갑하고 병이 투닥투닥 하다가 소송을 가게 되면요. 얘는 소송에서 유권대리만 주장합니다. 뭐만 주장한다고요?
유권 대리만 주장해요. 판사님 저 을에게는 분명히 대리권이 있었고요. 갑이라는 놈이 거짓말하는 겁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얘는 유권 대리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법원이 봤을 때 유권 대리는 아니야. 표현 대리야. 이때 법원이 병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표현 대리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느냐? 안 돼. 민사소송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유권 대리만을 주장한다면 그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 대리의 일종인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병이 따로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표현 대리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판례. 양가로 이래. 두 번째로 표현 대리가 성립을 했는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팔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팔았는데 이게 1억짜리야. 근데 이게 2억이야. 병한테 유리 분리. 분리하죠. 이럴 때 얘는 표현 대리 필요 없죠. 얘는 차라리 뭐가 나아요? 이거 협의의 무권들이.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 이것도 똑같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무조건 표현 대리가 인정된다면 협의의 무권 대리보다도 못하죠. 병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 특히 판례, 표현 대리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다. 상대방이 주장해야만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않고 협의의 무권 대리에 가서 뭘 해? 철회.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을 했을 때 무조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해야. 이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요 사람만. 대한민국에서 요 사람만. 누구라고 부를까요? 직접 상대방만. 표현 대리라는 제도 자체를 만든 이유가 직접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꼴랑 누구다? 직접 상대방. 그래서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직접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 아닌 경우 설령 전득자가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이 전득자는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누구만? 직접 상대방. 마지막으로 얘가 표현 대리를 주장을 딱 해요. 소송에서. 그럼 법원은 살펴봤더니 표현 대리가 성립해. 그러면 병의 주장을 인정하고 갑에게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이때 갑은 당연히 100%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이 판사 얘가 표현 대리 주장했어. 봤더니 성립해. 그럼 여러분은 갑한테 뭐라 그래? 책임져라 100%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갑이라는 놈이 이때 이렇게 말을 하는 놈이 나타나요. 판사님, 제가 서류를 회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도 잘못이 있습니다. 뭔 잘못? 그랬대. 저한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저한테 확인만 했더라면 의뢰 대리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판사가 봤을 때 그렇죠? 갑의 말이 맞죠? 맞다. 그래서 갑이 그러니까 의뢰 잘못만큼은 까고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놈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이 맞는데 얘는 너한테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을이 갖고 있는 서류가 완벽한데 너한테 뭐하러 확인을 하냐. 두 번째, 표현 대리가 성립했다는 건 이미 상대방은 뭐다? 무과실이다. 따라서 얘가 을과 거래할 때 너한테 확인하지 않은 잘못, 그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은 표현 대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따라서 을의 과실을 상계하여 너의 책임을 감경해 줄 수는 없다 이놈아. 100% 책임 다 져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게 양가로 3번에 있는 판례예요. 됐죠? 마지막으로 오른쪽 5번.
이 을의 표현 대리 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을 했어요. 우리 강행 규정 위반하면 무효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강행 규정을 위반하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을 했어. 표현 대리가 성립했고 얘가 표현 대리를 주장해. 그럼 본인에게 유효로 해야 되느냐? 강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인데 무슨 유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되어버린 행위에는 표현 대리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 그냥 무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오른쪽 거예요.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표현 대리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표현 대리를 인정해버리면 강행 규정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이런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 무효의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됐죠? 예? 이렇게 지난 순환에 여기까지 봤어요. 지난 순환은 왼쪽에 있는 1, 2, 3번까지 봤어요. 자, 이번 순환 이제 5번 하나 더 본 거고요. 몰라. 지난 순환에 여기까지 봤는지도 몰라. 그렇죠? 네, 봤는지도 몰라. 오늘은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표현 대리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갑이 을에게 대출을 받아와라. 또는 등기를 신청해라. 또는 둘이 부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법률은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상대방 배우자의 일상가사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랬죠.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남편이 부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데 다만 그 범위는 일상가사화된 물건 사고 팔고 먹고 자고 하는 거. 의식주와 관련된 거. 그런데 갑이 회사를 간 사이에 부인 을이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권리증과 갑의 신분증, 갑의 인감도장을 갖고 동사무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이걸 생활비, 병원비로 쓰면 일상가사입니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강원랜드로 간 사건이 있어요. 이 강원랜드로 간 게 일상가사인가요? 을은 일상가사라고 주장해. 내가 나 혼자 잘 먹으려고 거기 갔냐 말이지. 내가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으려고 갔냐 말이지. 이거 땡겨갖고 돈 따서 가사에 보탬이 되려고 갔지? 뭐 이래고 주장하고 있어. 택도 없어요. 이걸 일상가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을은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됩니다. 근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보세요. 성립하려면 요건이 얘가 기본 권한이 있어야 돼요. 일단 기본 권한이 있어야 돼. 그걸 넘는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은 어때요? 철석같이 얘가 대리인이라고 믿어야 되죠. 선의무과실.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기본 권한이 존재하고 그 권한을 넘는 행위가 있고 그 넘는 행위에서 상대방 뭐여야 되고 선의무과실. 예? 이때 요것만 봅니다. 요 선의무과실. 두 가지. 요건 나중에 보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갑이 을에게 등기 신청을 맡겼는데 을이 팔아버렸어요. 등기 신청은 등기소를 상대로 하는 공법상의 행위고요. 팔아버리는 건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상의 행위예요. 기본 권한에 포함되는 행위와 그걸 넘은 행위가 동종, 유사하지 않죠? 괜찮다. 기본 권한에 포함되는 행위와 그걸 넘는 행위가 동종, 유사할 필요 없다. 또 하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을이 갑수 땅 신분증 이런 걸 딱 챙겨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갈 때 혼자 가지 않고요. 갑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을 데려갔어요. 남편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 그래서 그놈한테 남편 신분증을 주고 우리 남편 행세를 해라. 이때 그 을과 그 남편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이 어떤 관계인지 묻지 마세요. 그런 건 묻지 마시고 어쨌든 그놈이 가가지고요. 갑으로 행세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이 대리행위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이 권한을 넘는 행위는 대리행위여야 돼요. 무슨 행위여야 된다고요? 대리행위. 그래서 권한을 넘는 행위 두 가지. 기본 대리권과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대리행위여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담보대출을 받아와라 그랬어. 그랬더니 을이 네 그리고 서류를 가지고 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지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버렸어요. 대리행위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도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선의무과실이어야 되죠. 이 선의무과실이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을이 병이 봤을 때 대리권이 완벽하게 있다. 그걸 뭐 갖고 판단할까요? 을이 완벽한 대리인처럼 보여야 되죠. 을이 잘생겼어. 그럼 그렇게 보일까요? 을이 평판이 좋아. 그럼 진정한 대리인으로 보일까요? 진정한 대리인이 아니냐 갖고는 뭘 갖고 판단해요? 서류. 뭐? 서류. 아하.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서류와 같은 객관적 자료 가지고 판단하는구나. 을이 잘생겼다. 을이 평판이 좋다. 와 같은 주관적 사정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두 번째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얘가 서류를 다 갖고 있는데 딱 하나가 안 갖고 왔어. 딱 하나. 그래서 서류가 하나 없네 그랬더니 을이 아이 깜빡했네. 내일 보여줄게. 일단 오늘 계약하자. 그래서 덜렁 계약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서류 하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우리 판례 정당한 이유 없다. 왜? 행위 당시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을이 서류 하나 안 가져왔다 그러면 그날 계약하면 안 되고 서류 다 갖고 와서 가자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우리 판례는. 그래서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란 선의무과실을 말하는데 이 선의무과실은 뭐 갖고 판단한다? 서류와 같은 객관적 사정.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 당시. 따라서 행위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 표현 대리인의 주관적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 라는 말 등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오늘은 표현 대리가 어떤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표현 대리 특징 아까 교재에서 확인했던 거 좀 눈도장 4개인가 찍으시고 표현 대리 중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요런 구조다. 에? 3가지 구조. 기본 대리권이 있을 것. 그 기본 대리권을 넘는 행위가 있을 것, 상대방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그 중에서 이 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2가지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넘는 행위 자체는 대리 행위여야 한다.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하라. 이런 것들이 딱 머릿속에. 에? 괜찮아요. 기억 안 나도?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해되는 것 같아. 집에 가기 전에 까먹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한 번 들어두는 것과 아예 안 들어두는 건 다음번 들을 때 차이가 나타납니다. 한 3번쯤 들으면 조금 나아져요. 그러니까 저런 게 있구나. 그리고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일단 오늘 표현 대리 중에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라는 게 이런 거다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순환에는 표현 대리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도 기억 안 나요? 이거 한 것조차 기억 안 납니다. 괜찮습니다. 또 할 테니까. 일단 표현 대리는 여기까지. 예, 그래서 대리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건 다 했고 이제 무효 취소하고 부관만 남았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